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함석헌 기념사업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국장 민대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장로교 목사기도 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어, 어,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어, 그 목사로 살다가 이제 그 개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개척이라는 건 일반인들의 생각으로 해보자 말로 해보자면 개업이랑 비슷합니다. 개신교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톨릭은 프랜차이즈고. 2020년도에 파주 출판 도시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면서 출판사를 같이 시작을 했어요. 이제 개척교회 하면 처음에 성도님들이 없으니까 그 저의 특기를 살려서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14년부터 출판 일을 했었어서 출판사를 파주 출판도시에 차리고 그 사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목사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지도 교수님이 함석헌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2012년도에 함석헌 기념사업회 회원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때 함석헌 선생님의 외손자이신 정현필 선생님이라는 분이 지금 제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무국장 하고 계셨고 함석헌 읽기 모임을 진행하고 계셨는데, 바로 여러분이 앉으신 이 자리에서 2012년도에 그 읽기 모임을 참여하면서 기념사업회 회원이 됐어요. 근데 뭐 회원인데 10년 동안 회비를 내고 있어도 저한테 뭐 이렇게 연락이 오거나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우리가 다 잘 아는 코로나 사건이 빵 터졌잖아요. 근데 함석헌 기념사업회에서 행사를 하거나 뭐 강연회를 하면 이 좁은 공간에 50명씩 오셔서 계속 강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2020년 코로나 이후로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사업회에서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온라인으로 줌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막 해보려고 그랬는데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회원 명단을 쭉 보다가 젊은 사람 어디 없나 하다가 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 전임 사무국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와서 저는 마침 그때 교회 개척하고 한참 막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럴 때라 이런 걸 배워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념사업회에 합류해서 줌으로 어디서든 함석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린 걸 계기로 인연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과정 하면서 함석헌 선생님이 역사관으로 이제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런 거를 또 잘 배려를 해주셔서 CR의 소리에 글도 쓰게 해주시고, 기념사업회에서 또 이곳저곳 함석헌과 관련된 기고하는 일들 지원을 우리 기념사업회가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도 이렇게 서서 오늘 함석헌의 역사, 우리의 역사라는 주제로 함께 즐거운 시간 나누게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함석헌은 제 입장에서는 역사가였어요. 제가 처음에 함석헌의 역사관으로 논문을 쓴다고 했더니 학교 교수님들이 아니 그분이 무슨 역사가냐, 전문적인 역사 연구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었고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저술을 남겼지만 일반 역사가들은 이거를 깊이 있는 역사서로 잘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냥 총괄적인 철학서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 근데 이제 저의 관심은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역사로 인식되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 토론할 때도 잠깐 이야기 나누신 것 같은데 리박스쿨 같은 게 나와갖고 우리 역사를 막 헤집어 놓잖아요. 제가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지금 저 안에 초등학교 2학년 제 딸이 있는데요. 제 딸이 그 방학 때 할 일이 없어갖고 엄마랑 같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역사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뭐 고조선은 없었고 우리 삼국시대 뭐 가야 이야기 뭐 이런 거를 안내하는 선생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같이 동행을 못하고 아이만 선생님한테 맡겨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몇 시간 동안 배우고 와서는 자기가 배운 게 있으니까 아빠한테 막 자랑을 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야 파트를 배우고 왔는데 아빠, 가야는 나라가 아니었대. 가야는 일본이랑 친했대. 일본에 선물도 보냈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임나 일본 부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남쪽은 고대 시대 땐 일본이 통치했다.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거든요.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이런 강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저도 이제 나름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딸한테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 배운 거야 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가야도 엄연한 나라였고 나중에 결국 신라랑 하나가 되긴 했지만, 너네 할머니가 김해 김씨거든. 그 김해 김씨가 바로 가야 왕국의 후손이야. 근데 가야가 나라가 아니었다니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랬는데, 이 아이한테는 정보의 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빠가 자기 말에 반대하는 게 슬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지금 선생님한테 배워갖고 고급 지식을 습득해서 아빠한테 자랑하고 있는데 잘했다, 잘 배웠다 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야 한 거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왜곡 문제는 단순히 정보의 왜곡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갈라치기 하는 거고,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를 떼어놓는 일이더라고요. 이게 엄청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100년 전 히틀러 시대로 가면, 히틀러 시대 때도 요거랑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한테 리박스쿨 같은 것들이 가갖고 계속 주입 교육을 한 거예요. 히틀러의 정책의 위대한 점 이런 걸 계속 가르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히틀러가 자살을 선택하고 패전했을 때 끝까지 목숨을 걸고 히틀러 곁을 지켰던 게 20대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박스쿨 같은 데 오염이 되면 우리 애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교과서에서 정상적인 역사를 가르쳐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시대에 함석헌을 역사로 읽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분이 제시하신 관점이나 역사 이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 역사가 좀 치유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열렬히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네, 혹시 생각나시거든 5초씩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1901부터 1989라고 정했는데, 이 이유는 함 선생님이 1901년에 태어나서 198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함석헌의 역사, 우리의 역사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펼쳐가 보겠습니다. 아까 보신 영상은 스킵할게요. 첫 번째는 1901년부터 1945년이에요. 사실 할 얘기는 여기가 더 많습니다. 뒷보다. 왜냐하면 저의 관심이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여기 얘기할 게 더 많은데, 1901년부터 1945년까지 여러분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 읽고 계시죠? 이 시기 다 지나가셨죠 이미.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소련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나요 진도가? 3.1운동. 그럼 요 시기네요. 저희 할머니가 1924년생이시거든요.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102세. 네. 나라 없는 시대에 태어나셔서 6.25 겪고, 뭐 우리나라의 암울한 시대 다 겪고, 계엄도 몇 번을 본 거예요. 대통령 탄핵도 2번이나 보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 계시는데, 할머니의 삶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한국 현대사가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함석헌 선생님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근현대사가 정리가 됩니다. 그 시대를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1901년에 태어나셨지만 1901년은 진공 상태에서 뚝 떨어진 어떤 특정한 해가 아니라 그 앞에 1890년대에 일어났던 일들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함 선생님의 삶의 시작도 결국은 1800년대랑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함석헌의 삶을 보는 게 우리 근현대사를 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함석헌 선생님에 대해 혹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저 뒤에 우리 강충근 목사님은 우리 기념사업회 이사신데, 사실 저분이 여기서 하셔야 되는데 저가 짬밥에 밀려서 이제 이렇게 와 있는 거죠. 네. 함석헌 선생님은 독립운동가, 이 독립운동가로 정리가 된 건 최근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립현충원에 묻혀 계세요. 원래 그 양주 쪽에 있는 그 산에 계시다가 그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되면서 대정현충원으로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1년에 한 번씩 함석헌 묘소 참배를 가는데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대전까지 가셔갖고 양주면 좀 가까웠을 텐데 왜 독립운동가인지는 뒤에 자세하게 나오지만 이제 개우의 사건이라는데 그 휘말리셔갖고 1년 동안 옥고를 치르시거든요. 일제강점기에 총 4번 감옥에 가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증언과 역사 자료를 통해 밝혀져서 최근에 한 20년 이내에 독립운동가로 지정이 됐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함 선생님은 종교인이었습니다. 물론 종교를 뛰어넘은 분이지만 종교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CR의 소리라는 잡지를 내셨던 언론인이고 책을 많이 출판한 출판인이고 기독교 운동가고 시민사회 운동가였습니다. 구글에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1979년, 1985년 2번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라가요. 그래서 79년도에는 동아일보 1면에 우리나라 사람이 노벨 그 평화상 후보에 올랐다고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2번 나왔던 분이 있다는 것도 함 선생님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2005년도에 세계 철학자 대회라는 거를 한국에서 했어요. 그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한국의 철학자, 한국식 사상가 하면 누구를 꼽을까? 전 세계 학자들이 모인 곳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함석헌 선생님의 스승인 유영모, 그 다음 함석헌. 그래서 그때 발제하셨던 분들이 지금 그 함석헌, 유영모를 연구하면서 아직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대표적인 분이 전남대 철학과 교수인 김상봉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유영모, 함석헌에 대해 많이 알리셨죠. 그리고 저는 함석헌을 다른 거 다 빼고 한두 개로만 설명해라 그러면 CR 사상가라고 설명하고 싶고 또 하나는 비폭력 평화운동가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까 1901년은 진공 상태에서 뚝 떨어진 해가 아니라 그 전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먼저 여러분 그 책 읽으실 때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결과물입니다. 함석헌의 삶의 시작은 1894년도에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우리 조선이 청나라 군대를 들여오죠.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자동으로 일본 군대가 개입해서 청나라와 일본이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대판 싸우는데 누가 이겼죠? 일본이 이겼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때부터 조선과 류쿠 왕국, 지금의 그 오키나와입니다. 그 오키나와에 대한 일본의 주도권이 공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는 이제 몰려나고, 그리고 그로부터 딱 10년 뒤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1904년부터 5년까지 함석헌 선생님이 사시던 지역에서 러일 전쟁이 발발한 지역이 멀지 않아요. 평안북도 이제 사자섬이라는 곳인데 그 바로 건너가 리순입니다. 여순. 그 중국 동북부 지역의 여순. 그러니까 얼마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리순에서 요 지금 사진은 일본 사람들이 그린 건데 자기들이 러시아 함대를 대파했다는 걸 이제 승전한 기념해서 이렇게 만든 그림이에요. 러시아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그 큰 나라 러시아를 이겨버리죠, 일본이. 그리고 그때 러시아도 이제 한국과 그 중국 동북부 지역에 대한 야망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청일 전쟁 이후에 중국이 지금의 만주 지방에 대한 일본이 지금의 중국 만주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게 되잖아요. 러시아가 그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돌려줘 이래갖고 이 지역들을 다시 청나라에 돌려줬어야 됐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이 열받으니까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던 곳들을 다시 일본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 시기에는 함석헌 쌤이 아주 어린 나이였을 텐데 1901년생이니까 이 시절을 회상하면서 글을 쓰신 게 있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어린 시절에 함석헌 선생님은 일본 노름이라는 걸 했대요. 일본 노름.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러시아랑 일본이라는 큰 나라가 싸우는 게 그 전쟁에서 전쟁이 일어난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평안북도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재미있는 일이었던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좋아하던 게임 중에 하나가 커맨드 컨커라는 게 있어요. 90년대에 유행하던 게임이었는데 이게 공산군하고 연합군이 싸우는 거예요. 90년대면 냉전 시대 말기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뜨거울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산군, 소비에트 군하고 연합군이 싸우는 거를 게임으로 만들었어요. 블리자드에서. 그래서 막 탱크 만들고 군대 만들고 그래서 둘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플레이어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공산군을 선택하든 연합군을 선택하든. 근데 둘 다 매력적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지만 게임 속에서는 공산군을 선택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게임 속에서 공산군과 연합군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한국 플레이어들이. 그러니까 이 일본 노름도 그거랑 비슷한 건데 애들끼리 뭐 이렇게 나무 잘라갖고 칼 만들고 싸우고 이런 놀이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애들끼리 편을 나눌 때 너는 러시아 편, 나는 일본 편 이렇게 나눠서 싸우는 겁니다. 100년 전에도 그러고 놀았고 100년 후에도 그러고 놀아요. 요즘에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나오면서 이게 우주전쟁이 됐습니다. 지구 대 프로토스라는 외계 행성의 어떤 생명체대 뭐 이런 걸로. 근데 90년대만 해도 그런 외계 생명체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공산군과 연합군의 싸움이 애들한테는 제일 큰 판타지였던 거죠. 나는 일본이다. 너는 아라사야. 하는데 한 놈도 나는 한국이다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애들끼리. 그러니까 커맨드 컨커라는 게임 속에 한국은 없거든요. 나선 놈이 하나도 없었으니 용천 바닷가 감탕물을 먹은 놈들이 왜 그런가? 서울 백사지에 자란 양반은 있었던가? 또 더구나 전쟁 노릇만 했지 한 놈도 그 중간에 우뚝 일어서 두 팔을 쭉 벌리고 그만들 둬라 한 놈은 없었으니 싸움 구경만 하러 온 백성인가?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아이들이 나는 아라사야 나는 일본이야 하고 싸우다가 뭐 한 대 맞으면 코피도 터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웃 싸움으로 발전됐다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에 전혀 가담한 적이 없는데 두 대국이 와서 우리 땅에서 실컷 싸워놓고 우리 아이들의 심성에도 일본 편, 아라사 편 나누는 그 마음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저때 한국 사람은 뭘 했어야 됐나를 가르쳐주는 어른도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애들끼리 티격태격 싸우다가 한 대 치고 코피 나면 어른들도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 선생님이 어린 시절의 추억을 왜 이런 글을 쓰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게 당신이 살던 시대의 한국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우리의 주체의식은 없고 그냥 누가 싸운 거 얘기만 하다가 자기 뜻이랑 안 맞으면 싸우는 거죠. 밥 먹다가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러죠. 밥상 없거든요. 네. 뭐 국민의힘이 오라 민주당이 오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남의 얘기하면서 싸우는 거거든요. 뭐 러시아 일본 전쟁도 마찬가지였고 청일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함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런 노래 많이 불렀다 그래요. 니폰 갔다 리폰 갔다 러시아 맞겠다. 일본이 이겼다 러시아가 졌다. 이걸 어릴 때 사자섬에서 노래를 불렀대요. 일본 말로. 일본 군인들이 불렀던 노래 따라 부른 거겠죠. 그리고 그 시절에는 아직 1910년 전이잖아요. 일본이 한국 사람한테 잘해줬대요. 그러니까 1910년에 딱 뺏고 나서는 무자비하게 헌병 경찰 통치를 했지만 그 전에는 잘못하면 그냥 침략군 이미지가 딱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그 환심을 살려고 그런 그 북부 지방에 있는 아이들한테 뭐 먹을 것도 주고 일본 군가도 가르쳐 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저한테까지 전수돼서 내려온 노래인데요. 한국 전쟁 끝나고 그 미군들이 아직 한국에 지금도 많지만 그때도 미 군정 지나고 뭐 미군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이런 노래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아시면 이제 어르신 인증입니다. 헬로 헬로 초콜릿 기분이 헬로 헬로 먹던 것도 괜찮아.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음률은 네 초콜릿 기분이 헬로 헬로 먹던 것도 괜찮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어릴 때 엄마 그런 노래 불렀다 그러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미군들이 뭐 애들한테 안녕 하고 뭐 초콜릿 하나씩 던져준 거죠. 그럼 애들 마음엔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멋있는 군인. 그러니까 일본도 초창기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보듬어야 되기 때문에 먹을 것도 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 선생님은 어릴 때 일본 편이었던 거야. 일본 편 어린 시절에. 함석헌 선생님은 1901년 평안북도 용천군 부라면 원성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평안도는 한양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던 곳이었어요. 차별받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북지방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과거에 급제를 해도 중앙관직으로 진출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다른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관직을 받아서 입신양명하느니 글도 배웠고 국제정세도 좀 아니까 청나라랑 무역이나 해야 되겠다 해갖고 서부 지역의 그 보찜장수들, 보부상들이 엄청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님이 살던 곳은 바로 그런 곳이었고 한양 사람들에 의해 상놈들이 모인 곳이라고 차별받는 곳이었지만 거기는 청이라고 하는 대륙을 품은 사람들, 그래서 공부해서 상인으로 살던 그런 진취적인 신지식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함석헌 선생님의 할아버지도 그냥 농사꾼이었고 아버지는 한의사였어요. 양반 아닙니다. 지금은 한의사가 아주 멋진 직종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한의사는 그냥 양반은 안 하는 직종입니다. 네, 남의 몸을 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몸 만지는 게 최하위고 그 다음에 사람 몸 만지는 게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몸 만지고 뭐 피 보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던 시대였던 거죠. 그래도 아버지 시대 때는 한의사 하면서 동네 약방 운영하고 이래서 경제적으로 꽤 괜찮았나 봐요. 그러니까 토지도 꽤 많았고 농사도 많이 지었던 모양입니다. 어린 시절에 뛰어놀다가 오이밭에서 오이 따먹는 게 취미셨는데 하루는 오이가 너무 예쁘게 익은 게 하나 딱 있어서 침을 발라놓고 놀다가 와서 먹어야지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밑에 여동생이 그걸 홀랑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거 왜 먹어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동생을 타박하는데 엄마가 야 쟤도 사람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이 이야기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이제 말년에 그 오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어머니가 나한테 내 동생도 사람이다, 걔도 귀한 아이다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처럼 잘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회고를 하세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1906년도에 기독교 사립학교인 덕일 소학교에 입학해요. 이건 양반들은 안 가는 학교입니다. 양반들은 이건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이 지은 조그마한 학교들인데 양반들은 어디 갈까요? 가정교육 받던가 서당 가죠. 아니면 관립학교 가든가. 그러니까 돈은 좀 있는데 교육은 받고 싶은데 양반들이랑 섞여서 하긴 좀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학교들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님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장로교인으로 자라게 되고 좀 일찍 세례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1912년도에는 이것도 재밌는 얘기고 그 함석헌 선생님이 직접 쓴 글에는 이 이름들이 다 안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진 거고 그 김성수 선생님이라고 함석헌 평전 쓴 분이 정리해 둔 겁니다. 1912년엔 동네 친구들하고 이용엽, 장이순, 장자일, 장창규, 함석헌 이렇게 5명이 일심단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일심단. 이제 그 바로 전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는데 일본에는 이토 히로부미 같은 놈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1910년도에 한일 병탄이 일어나요. 나라 잃은 것 때문에 함석헌 선생님 아버지가 막 엉엉 울었다고 하는 기억도 이렇게 회고를 하시는데 서북지방 사람들이 정보가 늦지만 그래도 나라 잃은 서름회에는 다 공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부모 세대가 그렇게 나라 잃었다고 우니까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친구 5명하고 같이 나라를 위한 일심단을 만들어요. 지들이 뭐 하겠다고 12살짜리들이. 네. 근데 이때는 12살짜리들도 이런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우리도 뭐라도 해보자. 네. 그리고 장로교에 본격적으로 입교를 하면서 함석헌 선생님 친척 중에 장로교 목사들이 몇 명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걸 배우고 기독교의 굉장한 매력을 느끼게 돼요. 특히
평양에 기독교가 잘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서울보다 평양이 기독교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불러요. 왜 그러냐면 서울 사람들은 양반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평등을 말해도 아유 어차피 저 양반들이 다 할 텐데, 혹은 자기 신분이 양반이기 때문에 평등하면 기분 나쁘죠. 평등하면 기분 나쁘. 내가 양반인데 저 쌍것들하고 같은 종류라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한양에서는 이런 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평양 서북지방은 늘 이 마이너리티로 살았기 때문에 늘 차별당하고 관직에도 진출 못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었다. 이런 게 그냥 막 쑥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함석헌 선생이 살던 지역도 장로교를 엄청 많이 받아들이게 됐고 장로교인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1916년도에 평양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합니다. 이거는 지금도 남한에 동문회가 있어요. 평양고등보통학교 회보가 지금도 발행됩니다. 막 90살 된 어르신들이 그 회복 막 전달하고 그래요. 이게 명문학교였고 평양에서 1등 가는 학교였어요. 그리고 관립학교죠. 이때는 이미 한일 병탄 이후기 때문에 뭐 일본의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던 학교겠죠. 근데 이때 1학년으로 입학했으니까 3.1운동 때 3학년입니다. 평양고보 3학년 때 3.1운동이 일어나요. 그럼 함 선생님은 이런 회고를 합니다. 3.1운동이 없었으면 나는 일본 사람 밑에서 심부름이나 하거나 동포를 짜먹는 구차한 지식의 노예가 됐을 거다. 그냥 평양고등보통학교 나오면 엘리트가 되는 거니까 바로 취직이 됩니다. 뭐 어디 학교 선생이 되든 아니면 뭐 그 관에 들어가든 바로 취직이 돼요. 아니면 집안이 좀 부유하거나 이러면 일본으로 유학 가갖고 고급 지식인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일본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3.1운동이 일어날 때 함석헌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 어른들 다 참여했기 때문에 이 비껴갈 수 없는 거죠. 소수의 친일파들 빼고는. 그때 함 선생님이 그때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독립선언서를 전날 밤중에 숭실학교 지하실에 가서 받아들던 그때의 감격. 그날 평양경찰서 앞에 그것을 뿌리던 생각. 그리고 돌아와서는 시가 행진에 참가했는데 나는 60이 되어오는 평생엔 그날처럼 마음껏 뛰고 마음껏 부르짖고 그때처럼 상쾌한 때는 없었다. 목이 다 타 마르도록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팔목을 비트는 일본 순사를 뿌리치고 총에 칼 꽂아가지고 행진해오는 일본 군인과 마주 행진을 해대들었다가 발길로 채와. 이건 그대로 복사해온 거예요. 함선생님 글을. 요즘 문법이랑 약간 다릅니다. 태연히 짓밟히고 일어서고 평소에 처녀 같던 나에게서 어디서 그 용기가 나왔는지 평소에 나도 모른다. 이제 이렇게 회고를 하세요. 함 선생님을 그 별명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글쎄 영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서로 자기 의견이 맞다고 막 싸우다가 함 선생님 누가 맞아요? 이러면 글쎄다 이러는 거죠. 약간 우리 조선시대 초기의 황희정승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말도 맞다. 어이 네 말 들어보니 네 말도 맞네. 함 선생님이 일본에서 유학할 때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 밑에서 수학을 했는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위대한 분이지만 조선에 대해서는 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워낙 뒤처진 나라기 때문에 일본이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으킨 건 잘못했지만 조선을 병합해서 선진국으로 만들어가는 거는 잘하는 거다라고 말했거든요. 천인공노할 놈이죠. 네, 물론 훌륭한 분입니다. 함 선생님이 말년에 일본 36년과 맞바꿀 만큼 위대한 분이다. 우찌무라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평가하시기도 했으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선인 제자들이 듣고 요즘 애들 말로 빡이 칠 거 아니에요.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함석헌 선생님의 친구였던 김교신은 우통 벗는 거예요. 내가 저 영감을 아주 그냥 오늘 가갖고 당장 따져봐야지 이러는 겁니다. 근데 함석헌 선생님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선생님한테 가서 말을 한번 붙여볼까? 아이고 내 주제에 무슨 이러다가 말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처녀 같던 나에게서라는 표현이 그런 말입니다. 수줍음이 많고 나서기를 싫어하고 왜 이렇게 말도 많지 않고 평소에는 강연을 하면 날아다니시지만 일상에서는 그렇게 말도 많지 않고 이런 분이었는데 3.1운동 때만큼은 목청껏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다 그랬으니까. 군인이 짓밟아도 안 아파. 지금 이 막 아드레날린이 폭발했어. 안 아파요.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시죠? 네. 사상계라는 때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라는 글에서 이런 소회를 밝히시는데 3.1운동은 함석헌의 관점을 바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평양 고등보통학교는 관립학교니까 애들이 지금 학교를 다 떠난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지금 의사 파업하고 막 의대 애들 수업 거부하다 지금 다시 돌아온 것처럼 학교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3.1운동에 참가했던 아이들에게 학교가 반성문을 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려면 잘못했어요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함석헌 선생님이 아니 내가 이때 이 감격스럽게 3.1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반성문을 쓰냐. 그래 반성문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못 갔겠죠. 그래서 한량 생활을 했습니다. 제일 부러운 생활. 네. 집안이 좀 잘 사니까 19살에 학교 잘려도 괜찮은 거죠. 네. 한량 생활 하다가 서울에를 갔어요. 20살에. 서울에 가서 학교 다닐 데 없나 찾아봤더니 다 오염된 거예요. 이때는 이미. 학교들이 전부 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희, 이화, 배재 다 마찬가지로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뭐 일제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다 따른 거죠. 네? 보성. 네. 서울에 있는 학교는 100%입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는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네. 교육치거 낭송하고 동방요배하고 다 했어요. 나중에 38년 이후에 창씨개명 하라 그러면 서울에 있는 학교는 100%. 그러니까 서울에 100년 넘은 학교 명문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거기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거기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함석규라고 장로교 목사인데 사촌 형입니다. 이분이 논팽이처럼 있는 21살 청년을 보고 안타까워갖고 야, 너 뭐 할 것도 없는데 학교도 졸업 못하고 일자리를 못 구하니까 오산학교라도 가봐라 한 거예요. 그래서 1921년 우리 나이로 22살에 오산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때 3.1운동 때 이 오산학교를 세운 분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인데 이승훈 선생님이 1911년 백오인 사건 때도 한번 체포가 되고 3.1운동 때도 체포가 되고 이래서 오산학교를 군대가 와갖고 박살을 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박살난 건물에서 계속 공부를 합니다. 막 500명, 500명이 되는 학생들이 그때 있었는데 그냥 뭐 바깥에 앉아갖고 공부를 한 거예요. 아주 인간들이 바글바글한데 이거 어디 앉을 데도 없었다. 함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었어요. 바글바글한 거죠. 그런데 그 오산학교에 처음 갔을 때 처음 그 폐허 같은 모습을 보고 실망을 했다가 바글바글한 자기보다 나이가 한두 살쯤 어린 애들이었을 거예요. 함 선생님은 몇 년 꾸르셨으니까. 네. 그 학생들의 눈빛을 통해 뭔가 에너지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라 망했는데 우리가 모여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18, 20 젊은이들의 눈빛에 반하지 않으셨을까? 이건 저의 상상력입니다. 근데 진취적인 기운을 느꼈다라고 기록은 하세요. 함 선생님이. 그래서 상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기운을 느끼고 오산학교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남강한 이승훈 선생이야 그때 당시에 민족 33인 대표에도 들어가셨고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존경하는 분이었겠죠. 근데 그때 무렵에 다석 유용모 선생님이 교사로 와요. 짧은 시간 만났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민족애와 기독교 정신을 호흡하는 방법을 배우고 졸업한 이후에 남강 이승훈 선생이 너는 똑똑하니까 유학 좀 갔다 와라. 그래서 일본 동경 고등 사범학교에 보내주고 돈은 오산학교가 됩니다. 오산학교에서 돈 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장학생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시대 때는 그런 식의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면 여기서 봉사해야 되는 거지. 네. 오면 오산학교에서 일하라는 거죠. 장학금 준다는 건. 네. 근데 일본에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네. 혹시 부족하다면 언젠가 시간을 다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약속된 시간대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23년도에 동경고등사범대학에 입학을 해요. 그 해에 이제 함 선생님 글을 보면 재밌는 게
방구하러 막 이리저리 다니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학교 입학도 못 해놓고 아직. 근데 그 해 관동 대지진이라는 게, 저는 이제 관동 대진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관동 대진재가 발생해요. 지진으로 죽은 것도 억울한데 지진 이후에 조선 놈들이 일본 사람 약탈한다고 때깔 씌워갖고 5천 명을 때려 죽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빠가야로, 고가 아니 빠가야로 더러운 조센징이라고 하면서 5천 명을 때려 죽여요. 자경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제 막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치안이 위험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을마다 자경단을 조직해갖고 우리식으로 하면 뭐 민방이라고 할지 방범대라고 할지 그런 걸 만들어서 자기 마을을 지키는 거예요. 조선 놈들, 중국 놈들이 우리 일본 사람의 재산을 훔쳐가니까 우리가 스스로 조직하자. 실제로 중국 사람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중국 사람이 더 많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갈 때 일본말을 잘 못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본 가 있는 분들 중에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함 선생님도 잘하셨고, 그 함 선생님의 회고 중에 일본 선생님을 칭찬한 대목이 있는데, 일본에 가서 공부하니까 일본말로 해야 되잖아요. 조선에서 아무리 일본 교육을 받았어도 네이티브 스피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밤마다 연습을 한 거예요. 100번씩 200번씩 일본말 더 잘하게. 그래서 네이티브 스피커가 된 거예요. 함석헌이 마침내. 일본 사람과 구분이 없는 이 발음을 구사하게 된 거죠. 근데 어설픈 말을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완벽한 언어를 구사하니까 자기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일본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 없어. 너는 조선 사람이잖아.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의 억양이 있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좋은 선생님이라고 평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일본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김규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우리 파리 강화회의를 주역 중에 한 분이고, 잘 안 알려져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선교사 언더우드의 집에서 비서 역할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몰락한 양반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이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선교사 그 비서로 보낸 거죠. 근데 어린 시절부터 선교사 집에서 영어를 배웠는데 김규식은 또 양반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릴 때부터 사수삼경 다 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더우드한테 영어를 배웠으니까 영어도 잘했겠죠. 근데 이 김규식의 영어에 미국 사람들이 엄청 감동을 했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영어를 하면 마치 한시를 듣는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잘해야 미국 사람이 감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잘하면 감동하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식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폭삭 속았수다 보셨나요? 그 감정은 한국인이 아니면 이해 못하죠. 근데 그걸 보고 외국인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일본에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함석헌 선생님이 첫 번째 감옥 생활을 하십니다. 함 선생님은 일본어도 잘했고 일본 집 주인이랑도 잘 지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경찰도 또 알았대요. 그러니까 경찰이 막 한국 사람들을 무작위로 잡아오는데 함석헌을 딱 보고 얘는 죄인 아니야. 얘는 나쁜 짓 할 놈이 아니야. 근데 너 잠깐 감옥에 좀 가 있어라.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쁜 짓 해서가 아니라 감옥이 때로는 보호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감옥에 있으면 누가 때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괜히 나돌아다니다가 일본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감옥에 좀 가 있어라 하고 뭐 며칠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감옥 생활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친우 김교신, 평생의 친우, 함석헌은 김교신을 잊을 수가 없는 게 함 선생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1940년대 초반인데요. 함 선생님이 감옥에 있었거든요. 상주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교신과 송두용이라는 친구가 상주 역할을 해줄 만큼 그냥 형제였어요. 형제. 김교신을 만났고 김교신은 함경도 사람이고요. 1919년도에 일찍 유학 왔습니다. 우찌무라 성경 공부에 참여하던 중에 함석헌이 오니까 나이도 동갑이고 그래서 같이 하자고 권유해요. 우찌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설명할 게 많지만 두 개만. 우찌무라 불경 사건이라는 걸 저지른 분입니다. 이 불경 사건이 뭐냐면요. 이미 1800년대부터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일본은 제국주의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전 국민들에게 세뇌 교육을 했어요. 뭐 교육치거, 천황에 대한 뭐 경배 이런 걸 다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우찌무라는 기독교를 딱 받아들이고 나서 아니 하나님이 가장 높은 신인데 내가 어떻게 천황한테 절을 하냐? 난 못한다. 학교 선생이었는데. 이래서 일본에서 좀 나름 유명했던 사건, 우찌무라 불경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찌무라는 순수한 기독교인, 교파주의로부터 벗어난 이제 성서와 기도로만 이루어진 교회 이런 걸 이제 추구하면서 무교회주의라는 걸 만드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분이 평생 강조한 게 두 개의 제의입니다. 하나의 제의는 지저스예요. 예수만 붙잡고 살자. 또 하나의 제의는 재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재팬 이게 내 삶의 목표다. 이제 이런 걸 갖고 사신 분이었고 이분의 삶과 가르침이 조선인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줘서 우찌무라가 수요 성경 공부를 하면 500명씩 모였대요. 근데 지금도 500명이면 대단한 건데 100년 전에 500명이 모일 장소가 어디 있어요? 문 뜯고 듣는 거죠. 방에 모여서 이렇게 하면 문 다 뜯고 듣는 거예요. 그 성서 연구회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납니다. 김교신, 송두영, 정상훈, 유석동, 양인성, 함석헌 이 사람들이 바로 요분들인데요. 네, 누가 누군지는 하나씩 맞춰보세요. 여기가 김교신이고 여기가 함석헌입니다. 네, 이분들이 나중에 한국 그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나씩 다 하세요. 나름대로. 그리고 1927년도에 성서조선이라는 걸 만듭니다. 함석헌은 1928년도에 귀국을 합니다. 오산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역사 과목과 수신, 지금은 윤리라고 하지만 옛날엔 수신이라 그랬어요. 자기 몸을 바르게 하는 거. 근데 당시 교과서는 일제에 의해 오염돼 있었습니다. 수신이 1930년대 교과서를 보면 저도 한번 살펴보고 깜짝 놀랐는데 일본 왕을 위해 조선인이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윤리 과목에. 그러니까 함석헌이 그 교과서를 보고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야, 이거 말이 돼? 하고 애들한테 직접 윤리 교과서를 자기가 쓰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옛날 자기가 쓰던 교과서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각자 노트에 교과서를 만들게 가르쳐요. 네. 그리고 이때는 이미 성서조선의 주요 집필자였고 오산학교에서 조선어로 교과서를 가르친 혐의로 일제의 요시찰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공산주의자로 오해해서 경찰서에 구금이 되고 소가죽 채찍으로 맞는데요. 1920년대 이후에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이 엄청 일어났죠. 일본을 중심으로 먼저 세게 일어났고 그 영향이 한국까지 와서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이 또 크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이 처음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위해 모의할 장소로 교회를 선택했다가 3.1운동 이후에 교회가 급격하게 이제 그 친일을 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반세상적이 되면서 이 세상의 가치를 안 두고 천국만 지향하게 되면서 민족운동 세력이 교회에서 대거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숨쉴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주의라는데 이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동휘 선생님이나 여운형은 뭐 사회주의자는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겠죠. 이런 분들이 다 원래 전도사 하던 분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근데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민족주의적인 담론을 형성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됐기 때문에 나가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탄압이 시작됐고 함석헌 선생도 그런 오해를 받아서 함 선생님이 직접 쓴 건데 소의 성기를 잘라갖고 가죽으로 길게 만드는 거예요. 네, 세종몽댕이. 네, 어르신이니까 바로 딱 나오시네요. 그걸로 치면 이제 감겨서 살이 탁탁 뜯어진답니다. 그걸로 30대에 꽤 많이 맞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함석헌 기념사업회 이사장 지내셨던 함 선생님이 아주 아꼈던 제자 문대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문대골 목사님. 근데 이분이 한번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갖고 1970년대에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R의 소리가 워낙 반정부 목소리가 크니까 정부가 요시찰하고 있다가 이제 모의를 해갖고 관련자들을 막 잡아간 거거든요. 근데 함 선생님은 워낙 연로하셨기 때문에 이제 매로는 이게 통하지가 않고 제자들을 족쳐야 되겠다.
해갖고 문대걸 목사님이 끌려가서 죽도록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오셨대요. 근데 함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사람이 웬만큼 맞아선 안 죽어 이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본인도 젊었을 때 많이 맞아봤으니까. 근데 그게 엄청 서운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고생했다 야 힘들지 뭐 약값이라도 해 이럴 줄 알았는데 사람이 웬만큼 맞아선 안 죽어 그랬대요. 함석헌 기념사업회에 오시면 그런 깨알 같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제가 함석헌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저술이 바로 이건데요. 1930년대 초에 성서조선 동인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하면서 함석헌 너가 우리 역사 강의 좀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강의를 했어요. 조선 역사에 대해서. 근데 함께 들었던 김교신 외 친구들이 야, 그 역사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이거 우리 성서조선에 연재하자. 그래서 1930년부터 35년까지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를 연재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1910년 우리나라에 일본 놈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역사 왜곡을 시작해요. 소위 중추원이 중심이 돼서 나중에 후일에 조선사 편수회라는 걸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지원받으면서 일본의 최고의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죄다 달라붙어서 30몇 권짜리 조선사를 씁니다. 그리고 1910년대부터 뭐 소학교부터 전부 교과서를 그 조선사 편수회의 연구 결과물로 만들어요. 그게 저희 딸이 들었던 가야는 나라가 아니었대 이런 거예요. 그 역사 왜곡이 이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30년대 돼서 완성되긴 하지만 연구 자료들은 다 있었고 그게 이미 일상의 학교 교과서에서 다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건 가만히 둬선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신채호가 북방을 그렇게 떠돌면서 역사를 썼을까요? 왜 을지문덕의 위대함을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조선사 편수회 때문이에요. 왜 박은식이 한국 통사를 썼을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 역사 한번 써보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역사가가 역사를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역사 왜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 교육이 지금 너무 시급해. 이런 긴급한 심정으로 역사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함석헌보다 조금 앞서서 박은식, 신채호 같은 분이 그런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신채호 선생님의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은 몸은 고달팠을지언정 신채호 선생님은 평생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래요. 세수할 때도. 이게 괜히 내가 지금 여기 세수대야가 있는데 이렇게 했어. 근데 저쪽이 동쪽이야. 그럼 일본 놈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갖고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상 천지가 다 일본 놈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방위로 하든 다 일본이 지배하는 땅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를 꼿꼿이 서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셨대. 신채호 선생님은. 그리고 이제 중국 고서 이런 거를 이제 뒤져서 역사를 발굴해야 되는데 이 돈이 없잖아요. 떠돌이 신세에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고서점에 가서 좋은 자료가 있으면 10번, 20번 읽고 다 외워서 집에 와서 다시 쓰셨답니다. 그거를 사료로 한국 역사를 쓴 거예요. 신채원 선생님이. 근데 저는 신채원 선생님은 그거 하면서 고달팠겠죠, 물론. 근데 정신은 자유로우셨을 것 같아요. 몸은 고달팠을지언정 영혼의 자유를 누리신 거죠.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신채원 선생님은. 근데 그때 당시 같은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데 한반도에 살고 있다. 조선 안에 살고 있다. 정신이 자유롭질 못해요. 비록 몸은 좀 편할 수 있어요.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 그냥 일본말 좀 하고 적당히 일본 사람 오면 눈치 좀 보면 살면 돼. 근데 정신은 눌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틈바구니에서 함석헌이 역사를 썼다는 거에 대한 대단함을 발견했어요. 박은식이나 신채호는 위대한 역사가이면 틀림없지만 몸은 고달프되 영혼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자기 식대로 마음껏 역사를 썼거든요. 근데 함석헌은 영혼이 짓눌려 있고 의식과 정신을 지배당하는 공간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할까 하고 몸부림친
결과물로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를 써낸 거예요. 그래서 좀 긴데요.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서조선 동기집회에서 한 주일 동안에 한 말을 2회에 걸쳐 매달 나오는 성서조선 잡지에 실을 때에는 학교 시간에 교수를 하는 이외에는 이것이 나의 주된 일이었다. 지도교수가 있는 대학도 아니지, 도서관도 참고서도 없는 시골인 오산이지, 자료라고는 중등학교 교과서와 보통 돌아다니는 몇 권의 참고서를 가지고 나는 내 머리와 가슴과 씨름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파리한 염소 모양으로 나는 씹는 것이 일이었다. 지푸라기 같은 다 뜯어먹고 남은 생선 뼈다귀 같은 일본 사람이 쓴 꼬부려낸 모욕적인, 이게 이제 조선사 편수회가 역사 왜곡을 한 자료인 거예요. 또 우리나라 사람이 쓴 과장된 사실의 나열을, 이런 건 이제 저는 이건 신채호를 저격한 거라고 보진 않고 그때 당시에 민족주의 역사가들이 만주 땅 전부 다 울릴 거 원래 뭐 약간 환단고기식 역사 이런 게 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 물론 환단고기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나름의 역사적 의의는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동시대에. 그러니까 과장된 사실의 나열을 나는 씹고 또 씹어 거기서 새끼를 먹일 수 있는 젖을 내보자니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를 쓸 때 함 선생이 이런 마음으로 썼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에 의해 오염된 자료를 갖고 씨름하고. 그래서 사실 함 선생님의 자료에는 조선사 편수의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가령 그 고조선 시대 때 한나라 무제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갖고 한사군이라는 거를 설치하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근데 그 한사군의 위치를 조선사 편수에는 평양으로 비정해요. 그러면 중국 대륙의 세력이 한반도 한복판, 수도, 평양을 지배한 게 되거든요. 근데 최근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거의 밝혀진 바로는 한사군은 거기까지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요 서지방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사군의 위치가 요 동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 역사학자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본토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한반도 본토가 이미 한나라에 의해 그 유방이 세운 한나라에 의해 그렇게 짓밟혔었고 남부는 2000년 전부터 우리 일본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임나일본 부설. 이제 이런 걸로 한국은 외세에 의해 끊임없이 지배당했고 지배를 받아야만 되는 민족으로 규정하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함석헌 선생님이 그때 당시로서는 요동에 있었는지 요소에 있었는지 이걸 자료를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양이라고 써버려요. 이건 사실 그 우리 한국 학계에서 저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평양이라고 써버려요. 그래서 함석헌은 조선사 편수의 자료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듣고 보고 느꼈던 게 그런 굴욕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뭘 해야 되나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도 그렇고 1942년도에 성서조선 필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김교 시인이 쓴 시 조와라는 거기 때문에 조와 때문에 조와는 와는 개구리고 조는 조문하다인데 개구리를 애도함이라는 시예요. 그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막 오려고 하는데 김교 시인이 산책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얼음이 얼어 있어요. 개구리가 죽은 게 발견되는 거예요. 겨우내 얼어 죽은 거죠. 아이고 다 죽었나?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한 마리라도 산 거 없나? 하고 이렇게 뒤져봤더니 몇 마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 전멸은 멸했나 보다. 이렇게 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시를 보고 뭐야 우리 일본이 너네 조선을 억압해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 조선원이 살아있다고? 너 감옥 성서조선 폐간 이렇게 해서 성서조선이 폐간돼요. 그리고 그 김교신도 감옥 가고 함석헌도 감옥 가고. 예. 그 감옥에 2번 2년 동안 갇히는데 이 시기에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장례도 제대로 못 치릅니다. 근데 감옥을 나중에 함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감방 대학이라고 표현하세요. 거기서 책을 죽도록 읽은 거예요. 2년 동안. 그때 읽으신 책이
처음에는 불경이었습니다. 이제 성서에는 도통했기 때문에 도대체 한국의 정신사 속에서 1500년을 이어온 불교는 도대체 뭘까? 반야경, 법화경, 무량수경, 금강경 이런 거를 거의 암송하실 정도로 독서를 하세요. 그리고 노자의 도덕경, 장자 이런 걸 이제 읽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감방대학에서 폭넓은 독서를 통해 기독교, 불교, 도교 등을 섭렵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되고, 추록 후에 김교신은 흥남 질소 비료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일제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김교신은 학교를 지키기 위해 창씨개명하고 이런 거에 대해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함 선생님은 그거 거부하시면서 오산학교 그만두시게 되고 농사꾼으로 살다가 해방을 맞이합니다. 네. 김교신은 열정적인 사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김교신 평전을 한 권 만들었거든요. 제가 쓴 건 아니고 출판사라니까 나중에 꼭 소개시켜 드릴게요. 전인수 교수라는 분이 김교신 연구자인데, 이분이 김교신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고 성서고 기독교였기 때문에 좀 현실은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일제가 침략한 건 나쁜 거지만 그게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 속에서, 이 세속 속에서 어떻게 성자로 살 것인가가 더 큰 고민이었지, 일제에 저항하고 막 신사참배 거부하고 창씨개명 거부하고 이런 데 목숨 건 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일본이 운영하는 흥남 질소 비료 공장에 가갖고 반장을 해요. 그 공장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케어하는 역할을 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간 거죠. 거기서 이제 발진 티푸스라는 병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해방 몇 달 전에. 근데 함석헌은 평소에는 수줍음 많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도 못하고 공격적인 사람이 전혀 아닌데 신사참배 못해. 그리고 창씨개명도 끝까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학교를 떠나고 말지, 농사꾼으로 살고 말지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차이점을 연구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김교신은 한번 어떤 일도 있었냐면 청량리역 살풍경이라는 책을 본인이 글을 씁니다. 청량리역에 갔는데 한국인 영무원이 있어요. 근데 조선 사람들이 와갖고 표를 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막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인이 오면 먼저 오세요, 이라시아이마생 하고 표를 막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교신이 그걸 보고 열받아갖고 짱돌을 던져서 유리를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정의 사나이인데 또 말년에는 창씨개명도 하시고 재밌어요. 한 사람의 삶을 본다는 건 참 이 다채로움을 관찰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함 선생님은 부드러웠지만 절대 안 하셨고, 창씨개명 그러다 해방을 맞이합니다. 3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